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2026년 5월 3일 오전 8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후한 만렵 당시 족보를 위조해 친족에 끼어들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여기를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이승열이 저게 촌에서 올라온 촌놈이야. 우린 도시놈이야. 우린 도시 사람이야. 이승열이 저놈이 강원도 촌구석에서 올라온 촌놈이라 저런 얘기를 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승열이라면 괜히 그렇게 이거 씹어제 끼고 욕을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다? 수출을 얼마 한다? 방산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한다? 요즘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예전에는 농업국가였어요. 농업. 농업국가였는데 그 농업마저도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다가 대량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불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재정이라는 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승열이 저게 촌에서 올라온 촌놈이라 저런 얘기를 해. 우린 도시 사람이야. 저거.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사람은요 2, 3대만 올라가면 다 촌사람입니다. 농업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는데 2, 3대만 올라가면 다 촌놈이다 이거요. 촌놈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요. 사람이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이 잘난 척을 안 합니다. 응?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난 척을 안 해요. 근데 이 배우지도 못한 무식쟁이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에서 2, 3대만 올라가면 2대, 3대만 올라가면요 다 촌놈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촌놈이요. 너도 촌놈이고 너도 촌놈이고 우리 촌놈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촌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잘났다고 그러게 이승열이가 촌놈이네 지는 도시 사람이네 이렇게 떠드느냐 이거요. 그게 무식의 소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일제시대 때 일제 통치를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다 이거요. 응?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인 내가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함으로써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제 깨우치게 되고 근대화가 된 그런 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 민족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제가 민족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호적을 갖고 이름과 성씨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민족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누구나가 다 이제 성과 호적을 갖는 그런 시대가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성씨도 없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 호적도 없고 성씨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을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등공민 예전에 거기를 이제 고등공민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대안학교라는 거예요. 대안학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그런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가가 없는 그런 학교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등공민학교라고 해서 거기를 다녔는데
그 고등국민학교 교장을 지냈던 사람이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고등국민학교 교장을 했던 사람인데, 고등국민학교 교장을 했던 사람이 유지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전라도에서 어떤 뭐 전라도 고아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 있어가지고, 대학을 정릉에, 여러분들 서울 정릉에 가면 국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대 야간 법대를 나왔다 그래요. 이제 전라도 고아 출신인데. 그래서 국민대 야간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최전방에 와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고등국민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근데 그 유지택이라는 그 양반이 땅을 그 고등국민학교에 붙어 있는 땅이 있었어요. 3만 평을 경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3만 평 농장이라면 얼마나 큽니까, 농장이. 그러니까 그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일하는 사람을 구해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머슴이지. 머슴을 한 사람 구해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이제 나이는 좀 들었지만 결혼도 못하고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남의 집 머슴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못한 거지. 좋아하는 여자도 없고 그래서 못한 건데 나같이 나이는 들었는데도 이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서 거기를 또 머슴으로 온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부모들이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이 네가 다니는 그 중학교에 그 머슴으로 온 사람이 저 사람이 호적도 없고, 응? 없다.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가 때려 죽여도 살인도 안 난다. 살인도 안 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호적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살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잖아. 호적이 있고 이런 사람은 죽이면 살인이 되고 처벌을 받겠지만 호적도 없다는 거예요.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민족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성과 이름과 호적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그때까지도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걸 내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 그런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시대야 말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10사람이 모이면 글을 알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9사람은 다 글을 몰라. 이름도 없어. 호적도 없어. 근데 무슨 족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런 생활을 했다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름도 없지, 호적도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으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지? 내가 지금 이름이 이승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부를 때 승열아 이렇게 불러도 되고 승열씨 이렇게 불러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름이 없으면 나를 어떻게 부를까? 내가 당나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나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김 모양, 그다음에 뭐 행동하는 버릇 이런 걸 가지고 불렀다니까. 그 당나귀가 있으면은 저 당나귀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 주걱턱이면은 주걱턱. 삐쩍 마른 사람이 있으면 멸치 일로 와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면은 돼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다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었다니까. 응?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일제시대가 지나고 민족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일제가 지나고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그렇게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산 사람을 내가 봤는데 조선시대에 오죽했겠는가. 거의 다 그랬다니까. 90% 이상이 성과 이름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은 거야. 근데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씨 역사라는 게 말이죠.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씨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씨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짧은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응? 근데 무슨 족보 자랑을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봅시다. 이 족보 얘기가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가짜 족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가짜 족보에 들춰보면, 진주이 씨 시조가 이할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할평. 근데 그 이할평이라는 사람이 진주이 씨의 시조도 되겠지만 경주이 씨의 시조라는 겁니다. 지금의 진주이 씨가 원래의 뿌리가 경주이 씨라는 거예요. 경주이 씨에서 갈라져 나온 게 진주이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진주이 씨 시조는 경주이 씨와 진주이 씨가 공유를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진주이 씨 시조가 이할평인데 그 이할평이는 언제적 사람이냐? 응? 뭐 신라 시대 사람이라는 거요. 여러분들 그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신라 시대라면 어떻게 되죠? 서기. 응? 서기 200년대 300년대 이런 시대예요. 그때가 신라 시대라니까. 지금이 몇 년도죠? 2026년도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1800년 전에 이할평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족보를 기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할평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이름을 또 지어줘.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자기 족보책에 기록을 했다 이거죠. 내 아들이 누구다, 이름이 누구다 기록을 했으면 기록을 했고 죽었어. 늙어서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제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으면 또 기록을 해. 그 대대로 기록을 해서 2026년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 시대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환란이 있었나요? 응? 내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조선시대 기록했던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화재라든가 이런 거, 분실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여러 고장에 분산시켜 놨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고장에다가 사고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보관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지어가지고 여러 지역에다 분산시켰다 이거죠. 전쟁에 대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거는 국가의 중요한 역사 서적이니까 그랬던 거고 개인이 그렇게 개인의 족보를 그렇게 여러 지방에 분산시켜서 보관할 수가 있나요? 옛날에 그 교통도 불편했던 그런 시대에.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면 그냥 불타 없어지고 분실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도 또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예요. 응?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이할평이가 신라 시대 때부터 뭐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할평이 아들은 누구, 그 아들은 또 누구, 그 아들은 누구, 이래서 2026년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응? 뭐 어느 궁궐에서 황제를 지내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 기록에 등재가 되는 국가 기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국가 역사의 정사의 기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름이 내려오고 하는 거지. 응?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무슨 그렇게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이 뭐 어떻게 그렇게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느냐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어디가 족보자랑 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제발 어디가 촌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다 촌놈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우리나라가 예전서부터 공업국가고 도시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다 촌놈이라니까. 2, 3대만 올라가면 촌놈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누가 누구를 촌놈이라래. 네? 참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황 증거 이런 걸 봅시다. 적대 인물들도 혈통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후한 말에는 상대방의 혈통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점을 트집잡아 공격하던 프로파간다가 매우 흔한 일이었다. 원술이나 공손찬이 원수가 얼짜라고 종놈, 심지어는 원가도 아닌 게 원가를 사칭하는 놈이라고 헐뜯었던 것이라든가. 또 내가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언젠가 그 유전자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DNA 검사를 돈을 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50%는 한국 유전자, 그 다음에 30%인가 그거는 일본 유전자, 그리고 20%는 또 중국 유전자, 그리고 이제 0.몇 프로가 이제 뭐 키르기스탄 유전자도 약간 있더라고 내가. 그래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대한민국 유전자고 그 다음에 일본 유전자야. 내가 일본 유전자를 보유했다니까. 근데 그 DNA 검사를 해준 그 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유전자를 50%만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전자를 50%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토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100% 토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서부터 일제의 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중국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말이죠. 옛날에도 이 중국과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교류도 많고 또 쳐들어와서 전쟁도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25%인가 30%인가 일본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가짜 족보를 이렇게 펼쳐보면 어떤 일본 피가 섞였다고 나와 있나요? 100%다 한국 조상들이지. 거기 일본 조상이 적혀 있나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라면 일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족보가 가짜라는 거야. 나한테서 전혀 없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없냐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중동,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유전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혀 없는 유전자는 이제 아프리카, 중동, 유럽, 그 다음에 북미 대륙, 미국 쪽 그런 유전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 그 다음에가 일본. 일본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유전자가. 중국. 그 다음에가 이제 저기 소련, 지금 소련에서 뭐 독립했는지 하여튼 키르기스탄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유전자가 0.0 몇 프로가 있더라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읽다가 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원소가 조조의 혈통이 환관 집안이라고 비웃었던 것은 전부 당대 사서의 기록에 남아있다. 말이 프로파간다이지 사실상 서로한테 대고 원소 애미 종년 조조 하렙이 고자 운운하며 패드립을 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유비는 황제 일족이 거지 생활을 면치 못했다고 라는 당연스러운 의혹이 있음에도 실제로 적대 관계가 되었을 때 돗자리나 팔아 빌어먹던 촌놈이라는 욕은 종종 들었을지언정 황씨를 사칭하는 근본 없는 사기꾼 같은 욕설은 일절 없었다. 특히 조조의 경우 그 유명한 논영회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에 걸쳐 모든 군웅들을 제껴놓고 오직 유비만을 자신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여겼던 인물이다. 그렇게 유비를 경계했던 조조라면 혹시라도 유비에게 혈통 관련해서 뭔가 트집 잡을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유비의 혈통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이 당연하며 당시 협천자를 통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혹거리가 있었다면 그걸 트집 잡아 역적으로 몰아붙여 유비 세력을 괴멸하는 것 정도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조조 입장에서는 유비를 살려둔 채 붙잡아두고 할 바에는 처음부터 유비를 황족 사칭죄로 제거해버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관우 장비 등을 회유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깔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결국 유비를 황제에게 직접 소개하면서 황족으로 인정해야 했고 이후에도 귀 큰 놈, 시장 바닥에서 돗자리나 팔던 거지새끼라고 모욕했을지언정 유비 혈통에 대해서는 전혀 트집을 잡지 않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이렇듯 당대의 거의 모든 기록과 당시 사람들이 당사자인 유씨 일족에서 저기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유비가 황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유비 혈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당대 사서를 보면 혈통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뭔가 기록에 남기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서술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수의 경우 손견이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의 자손이라는 떡밥에 대해서는 아마 손무의 자손일 걸로 추측된다라는 불확실한 추정만 하지만 유비와 조조는 명백하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거론했다. 그런데 손견은 현대에서 이미 손무의 자손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굳어졌고 유비는 혈통을 사칭했다고 의심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조의 입장에서 조조 인생 최후의 난적이었던 유비를 의도적으로 띄워줘야 조조에 대한 면피가 되니 사서의 유비 황실 혈통을 긍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의는 그렇다 쳐도 조의 외에 유비와 적대하던 그 누구도 유비 혈통에 대한 이런 방구의 언급이 없다. 예로 유비와 한 번도 좋은 관계였던 적이 없던 원솔만 봐도 전국에는 유비가 아예 조조군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오는데도 유비를 가짜 황족이라고 비난한 적이 없다. 유비 6기 유종의 승계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형주 최씨 문중 적벽 직전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노래를 부르며 소녀 동맹을 반대하던 강동 호족들, 유비 입촉을 반대하던 친유장 휘하 서촉 세력들이나 한중에서 대치했던 장로, 아무런 정당성 없이 뜬금포로 칭제를 감행한 손권 등등 조조 아니어도 유비를 까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누구도 이걸 써먹은 적이 없다.
까놓고 촉관 수립의 정당성이 오롯이 유비 황실 혈통에 있었는데 혈통을 문제 삼을 수 있었으면 조이나 동호가 이걸 안 써먹었을 것이며 그런 심리전이 벌어졌으면 당대 기록의 흔적이 남지 않았겠는가. 애초에 삼국지는 조유가 아니라 서진에서 편찬한 역사서다. 서진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 조의 서진으로 이어지는 정권 승계의 정당성이지 조조의 통일 실패에 대한 변명 따위가 아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이 승계 구도의 가장 껄끄러운 존재인 촉한 황실의 혈통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만 봐도 후대의 유비 혈통 논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공범 논리대로 소군 쪽이 우스워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씨 황실을 짓밟고 집권한 사마씨 정권은 더더욱 이 문제를 들먹임으로써 조씨와 유씨 심지어 손씨까지 동시에 두들겨 이득을 취했어야 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미 유비 혈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사실관계가 이미 다 정리되어 있었고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당대 사람들이 이미 유비가 황실의 혈통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후대선 이미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며 그래서 현재는 이 사실에 트집을 잡는 사람은 없어진 상태다. 어딜 가나 살아남았는데 유비 혈통이 이유였다. 일찍이 유비는 조조를 암살하려다 들켜 원소에게 도망쳤다. 그런데 원소의 신하들이 계속 유비를 죽이라 하지만 원소는 유비가 황족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융숭하게 대우해줘야만 했다. 애초에 원소 본인부터 공손찬과 불구대천이 된 이후부터 유비와 동일한 황실 정치인 유우를 공손찬이 살해해서였는데 만약 원소가 유비를 죽이면 그 순간 원소는 공손찬 같은 놈이 되어버리고 만다. 애초에 원소는 황족을 존중한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인데 유비를 죽이면 그 명분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유비는 원소로부터 이탈한 이후 다시 친척인 유표에게 갔다. 이때 채모 등이 유비와 격렬하게 대립했으나 그 채모 역시 끝내 유비를 죽일 수 없었다. 유비가 황족임은 물론 유표가 친척 동생 대우를 해줬기 때문이다. 채모는 유비를 이를 갈며 증오했음에도 유비가 황실 종친이라서 유비를 못 죽인 것이다. 채모는 계월과 짜고 유비를 암살한 뒤 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려 했지만 유비는 정로를 타고 도망쳐 위기를 넘겼다. 채모가 유비를 제거하려는 게 굳이 사고로 위장한 암살이어야만 했던 것 역시 유비가 황족이기 때문이었다. 유비가 일반인이었더라면 채모가 대놓고 체포해도 됐을 상황이었다. 유비가 황족이라서 이렇게밖에 못한 것이다. 그래서 유비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죠. 그러나 역시 유비를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유비가 황족이고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이 됐다 이런 얘기죠. 만약 유비가 황족이 아니고 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기 200년대에 그때는 정말 저놈 죽이고 싶어 이러면 죽이는 겁니다. 아니 살인죄라는 게 그때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같은 DNA 과학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유비가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은 벌써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유비가 워낙 황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도 못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또한 적벽대전 시기 주유가 유비를 어떻게든 손씨 가문의 편으로 만들려 했는데 이것은 당시 천자를 끼고 유세를 부리던 조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 혈통과 군제 그리고 인망을 두루 갖춘 유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적벽대전의 승리 후 선권은 유비 도움을 받아 강동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외에도 유비는 어딜 가서 의탁하던 황실 종친이라는 신분 덕분에 그를 받아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했다. 공손천의 예로 알 수 있듯 황족을 함부로 죽이면 공공의적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 황족 왕의 그 혈통을 가진 그 사람이다면 함부로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이 왕을 말이죠.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31분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정사의 일족과 나눈 교류가 가계에 대한 상세의 기록이 있다. 당시 중국 사회는 일가 친척 간의 배타적인 상호 부족 구조가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정사 선조전에는 유비가 유씨 일족과 가진 관계들이 묘사되어 있고 특별히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적이 없다. 유비는 아버지 유홍이 요절한 탓에 가난해져서 노식 밑에서 배우게 될 때 친척 삼촌뻘인 유원기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았다. 어릴 적에는 친척인 유씨 가문 아이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 어릴 적에 불경한 말을 했다가 지나가던 유씨 가문의 한 어른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유비 가계나 집안 형편이 기운 사유 등은 정사에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현의 육성 청후에 봉해졌으나 죽음 문제에 좌절되어 후작을 잃고 이로 인해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선주의 조부 유웅, 부친 유홍은 대대로 주군에서 복무했다. 유웅은 효렴으로 천거되어 관직이 동군 법령에 이르렀다. 선주는 어릴 때 부친을 잃어 모친과 신발을 팔고 돗자리를 짜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유비가 유씨 집안의 후예들과 씨족 공동체 안에서 긴밀하게 교류를 가졌던 사실들은 모두 위진을 정통 왕조로 보고 있는 진수의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다. 당장 유비 학문을 지원해 준 이는 친척 삼촌뻘인 유원기이며 유원기의 아들인 유덕연과 같이 공부했고 숙부 유자경에게 꾸짖음을 들었다는 내용 등은 유비가 유씨로서 유씨 종중의 친척들과 교류해 왔음을 보여준다. 진나라 관리들도 이런 진수의 삼국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면서 필사했으며 배송지를 비롯한 후세의 역사가들도 이 점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비가 제위에 오를 때 습작치는 한의 제사가 끊겼는데 유일하게 세력 있는 종실인 유비가 당연히 그 뒤를 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평을 달았고 배송지가 습작지의 견해야말로 최선의 견해라면서 맞장구를 쳤을 정도다. 다만 자칫 통감에서 계보 기록의 부재를 들어 의문을 제시하긴 했다. 그러나 중산 정왕의 후손이 지나치게 많아서 구체적인 가계도가 없다라는 수준인데다가 향촌 사회가 붕괴된 위진 남북조 시대나 족보 날조가 성행했던 당시대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유비와 비교한 것이라 후한 말기 당시에 황실 종친들과 주변인들이 유비 혈연 관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반론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애초에 저 서술 자체가 황제와 천수가 이렇게나 까마득히 기몬데 한나라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느냐란 의문을 표한 것이지 황제와 이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애당초 한나라의 인재 등용 방식인 향거리 선제가 이런 견고한 한나라 시기 향촌 사회를 근거로 성립 가능한 제도였고, 유비 조부 유웅은 바로 향거리 선의 방식 중 하나인 효령을 통해 등용되었다. 향촌 사회가 붕괴된 위진남북조 시대는 사람들이 워낙 이리저리 유랑하다 보니 배타적인 친족 집단이 명확하게 유지되기 어려웠고, 엉뚱한 집안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이 조금 더 쉬워졌다. 허나 유비는 그 시절이 도래하기 전에 태어나고 성장하여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예컨대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맞아 유선 동맹을 맺었을 당시에도 제갈량이 유비를 한실의 후예로 당당히 유세했을 때 손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유장과 유비 자신이 같은 한의 종실임을 천명했을 때도 다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비가 오를 칠 때도 오나라 측의 반응이나 주변인들의 반응 역시 선조인 한을 멸한 국적인 위를 먼저 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역시 유비가 한 황실의 후예란 것을 당대인들이 인정했다는 증거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자치통감 자체도 유비와 그가 세운 나라를 각각 한주, 한으로 표기함으로써 당대의 그들이 한나라의 기승을 천명하고 본래의 국가가 한이라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적었다. 후세학자들은 유비가 한종실인 것을 당연하게 판단했고, 오히려 삼국지에서 유비를 한소열제로 쓰고 제기로 기록해야 하는데 왜 선조라는 표현을 쓰느냐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령 조선의 학자 성대중은 자치통감과 저자 사마왕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며, 사마왕은 공은 경에서는 맹자를 의심하고 사서에서는 위나라를 황제로 칭했으며 양웅을 성인으로 과장하고 순욱을 왕좌 지제라고 했으니 비판할 점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흠잡지 못한 것은 그의 행실이 상도에 맞아 비난할 만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38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녹화를 하겠는데 그때는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표, 유장 등 당대 유씨 군웅이 유비를 친족으로 보았다.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유비 혈통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